미혼모인 엄마 밑에서 가난하게 자라며 대학을 포기하고 공장에서 일하던 저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는 주경야도 끝에 마침내 서울대에 합격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신문에 실리자 한 대기업의 회장님께서 저를 저녁 식사에 초대해 주셨고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그의 대저택을 찾았죠. 그런데 응접실 벽에 걸린 오래된 흑백 사진을 보고 저는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회장님, 저 사진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예요. 제 말을 들으신 회장님은 저를 뚫어지게 바라보시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그대로 바닥에 쓰러져 기절하고 말더라고요. 살아온 세월이 짧다고 할 순 없지만 여전히 그리움은 마음속 한 구석을 차지한 채로 저를 이끌고 살아갑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그리움, 저의 어머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미혼모이셨던 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사람들은 말하죠. 세상이 변했다. 이제는 옛날 같지 않다고요. 하지만 제가 어릴 적만 해도 아버지가 없는 아이, 혼자 아이를 키우는 여인이 외로이 살아가기엔 정말이지 벅찬 세상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겨우 20살이 갓 지난 나이에 저를 낳으셨답니다. 또래 친구들이 대학 캠퍼스를 걷고 연애를 하고 자신의 꿈을 찾아가던 그 시절에 어머니는 시장 골목을 오가며 생계를 꾸려야 했던 거죠. 어린 어머니가 어린 저를 키우며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던 시절이었고요. 일자리를 제대로 구할 수 없었던 어머니는 시장에 나가 허드렛 일을 하셨습니다. 새벽같이 나가 장사를 도와드리고 무거운 짐을 나르며 하루 종일 서서 일하셨죠. 그러는 와중에도 어머니는 단 한 번도 저를 없는 걸 걸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 시절 유모차 하나 사는 것도 사치였던 집안 형편에 어머니는 작은 제 몸을 품에 꼭 안고 때론 등에 꼭 업고 다니셨던 거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시장을 오가며 생선을 팔 때도 쌀가게에 줄을 서서 몇 시간씩 기다릴 때도 그 무게를 힘들다 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 단단히 동여매셨죠.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릅니다. 시장 골목 끝 낡은 천막 아래에서 두툼한 겨울외투 하나 없이 서 계시던 어머니의 뒷모습이 말이죠. 팔 한쪽에는 무거운 박스를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머리를 단단히 묶은 수건을 고쳤으며 등에 업은 저를 흘러내리지 않게 조심스럽게 걸어가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서요. 그 뒷모습엔 젊은 여자의 모습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20대 초반밖에 되지 않은 나이였지만 어머니는 이미 한 집안의 가장이었고 한 생명을 온전히 책임지는 어른으로만 사셨던 것 같고요. 세상이 냉정했으니까요. 미혼모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등 돌린 친척들, 싸늘한 이웃들의 시선, 심지어 일자리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현실이 어머니 앞에 펼쳐져 있었겠죠. 그 모든 것을 견뎌내며 어머니는 하루하루를 살아내셨을 거고요. 어렸을 적에는 왜 우리 집만 이렇게 힘든 걸까? 왜 아빠는 안 계실까 원망도 했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혼자서 얼마나 대단한 길을 걸어오셨는지, 얼마나 큰 사랑으로 저를 품어주셨는지를 말이죠. 저는 이제 와서야 겨우 그 마음을 헤아리게 되었지만 아직도 어머니는 늘 말씀하십니다. 너와 나 웃는 얼굴 보는 게 내 제일 큰 복이야. 그 모습이 제게는 세상 누구보다도 강하고 또 눈물겹게 다가왔죠. 하지만 세상은 그런 어머니를 그리고 그런 저를 따뜻하게 보아주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없대. 엄마 혼자 키운대. 아무리 몰래 수근거린다고 해도 그 말들이 어린 제 귀에 들어오지 않을 리 없었죠. 누가 일부러 말한 것도 아니에요. 그저 지나가다 들리는 이야기, 놀이터 한켠에서 속삭이는 목소리들. 그 말들이 제 귀에는 칼처럼 마음에 박히더군요. 학교에서는 별명처럼 따라붙은 단어들이 있었습니다. 편모스라, 결손가정아이. 제가 무슨 잘못을 한 것도 아닌데 제 출생만으로 낙인이 찍히는 기분이었어요. 어릴 적
전 이상하게도 친구 집에 초대를 받는 일이 드물었습니다. 놀이터에서 함께 놀다가도 해가 지지도 않았는데 친구들은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고 어느 순간 저만 덩그러니 남겨지곤 했죠. 처음엔 그냥 다들 바쁘겠지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어느 날은 친구가 불쑥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너랑 놀지 말래. 그 한마디에 속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유를 묻기도 전에 다른 친구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말을 덧붙였죠. 그냥 우리랑 좀 다르대. 다르다는 말이 어린 마음에 마치 제가 뭔가 부족하거나 잘못된 사람이라는 뜻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 후로 친구 집 앞을 지나갈 때마다 창문 너머에서 슬쩍 커튼을 젖히며 저를 바라보는 어른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무언의 경계심, 마치 제가 위험한 아이인 것처럼 말이죠. 사실 저희 집 형편은 좋지 않았습니다. 어릴 적 우리 집은 동네에서도 가장 오래되고 작았고요. 골목 맨 끝, 비가 오면 흙물이 흘러들던 그 집에서 저는 어머니와 단둘이 살았죠. 아버지도 없이 어머니 혼자서 식당 일을 비롯해 여러 일을 하며 저를 키우셨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낯선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손에 물집이 잡히도록 일하면서도 어머니는 언제나 제 앞에서 웃으려 애쓰셨습니다. 그런 어머니의 손은 거칠어져 까끌거렸고 늘 세제 냄새가 배어 있었죠. 팔뚝에는 조금씩 난 화상의 흔적이 옅게 남아 있었고요. 어머니의 그 상처가 나무의 옹이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새벽같이 시장에 나가 허드렛 일을 하셨고 밤늦게 돌아와선 제 옷을 빨고 남은 반찬으로 저녁을 차리시는 게 아낌없이 주는 나무 같았거든요. 어머니는 그렇게 하루하루를 겨우겨우 버텨내며 살았죠. 사람들은 그런 어머니를 가엾은 여자라 불렀습니다. 동정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보이지 않는 선이 분명히 있었나 봅니다. 그 집 아이랑은 놀지 말아라. 직접 들은 적은 없지만 이상하게도 그 말이 늘 제 귀에 맴도는 것 같았죠. 마치 바람에 실려 골목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듯 했거든요. 같이 놀기로 한 친구 집 앞에서 한참을 서 있어도 문은 좀처럼 열리지 않았고 같이 놀던 아이는 갑자기 엄마가 부른다며 돌아섰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왜 나만 따돌림을 당하는지, 왜 우리 집에는 손님이 오지 않는지 말이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시선은 저에게 향한 게 아니라 어머니에게 향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 혼자 아이를 키우는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그녀를 향한 말없는 평가와 편견은 고스란히 저에게도 이어졌던 거죠. 사람들은 말은 하지 않았지만 눈빛으로 모든 것을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 시절 저는 친구도 별로 없고 놀이터에서도 외톨이였지만 지금은 압니다. 그때 어머니가 저에게 보여주셨던 건 세상의 시선에도 무너지지 않는 존엄이었다는 것을요. 비록 가엾은 여자라 불렸지만 저에게 어머니는 어떤 사람보다 위대한 사람이었던 거죠. 사람들이 차가운 시선을 보내도 어머니는 꿋꿋이 일하러 나가셨습니다. 새벽마다 김치국물 묻은 앞치마를 두르고 차가운 공기를 뚫고 시장으로 향하는 뒷모습은 지금도 제 기억 속에 선명히 남아있죠. 누가 뭐라 해도 어머니는 단 한 번도 고개 숙이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손 안 벌리고 산다는 게 얼마나 큰 거냐. 어머니는 가끔 혼자 중얼거리듯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저는 그 말이 어린 마음에도 자랑스럽게 느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그런 시선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으셨거든요. 누가 뭐라 하든 아침이면 일찍 일어나 제 도시락을 싸주시고 밤이면 지친 몸을 이끌고 돌아와 잠들기 직전까지 제 숙제를 봐주셨고요.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도 저는 거의 100점을 받았습니다. 아이들은 그런 저를 부러워하면서도 없는 집 자식이 공부 잘하는 건 보기가 싫었는지
그것조차도 뒷말을 하더라고요. 쟤는 선생님이 불쌍해서 미리 문제를 알려주고 틀린 것도 맞게 해준대.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문이 돌기도 했으니까요. 소문은 한 번 돌고 나니 걷잡을 수 없게 되었고 진실이 되더군요. 제가 100점을 받으면 받을수록 점점 더 그렇게 되더라고요. 소문에 치여 속이 상한 나머지 저는 어머니 앞에서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괜찮다. 남들보다 조금 돌아가면 어때? 우리도 우리만의 길이 있는 거야. 그 말이 얼마나 큰 위로였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그 시절을 떠올리면 마음 한켠이 아리지만 동시에 고개를 들어 다시 걷게 하는 힘이 되기도 하고요. 어머니는 그렇게 세상의 차가운 시선을 온몸으로 막아내며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랑 안에서 누구보다 따뜻한 아이로 자랄 수 있었고요. 저도 어려웠지만 어려움에 처한 친구를 보고 지나치지 못하는 아이였거든요. 누구도 저에게 도움을 바라지 않았지만 저는 도울 수 있으면 도왔습니다. 그럼에도 저를 외면하고 손가락질하는 한이 있어도 도왔죠. 그러면서 어려운 사람을 돕겠다는 꿈을 키웠던 것 같아요. 새벽부터 밤까지 남의 집 청소, 음식점 설거지, 노점 장사 등등 돈을 벌 수 있다면 가리지 않고 일하시는 어머니처럼 힘든 사람을 돕고 싶어서요. 단지 저 하나 잘 키우겠다는 마음 하나로 버티시는 어머니가 안타까웠거든요. 사람들은 어머니를 무턱대고 안쓰러워하기도 했습니다. 젊은 여자가 애 하나 달고 저렇게 다니는 거 보니 아야 사연이 많겠지. 그래도 저렇게까지 하고 싶을까? 아, 불쌍하다 정말. 어머니와 손을 잡고 가는 저를 보며 그렇게 쑥덕거리기도 했죠. 저희가 불쌍하다고요? 아니요. 저희는 불쌍한 게 아니었습니다. 단지 사랑만으로 버텨야 했던 너무나도 뜨거운 삶을 살고 있었던 것뿐이었죠. 하지만 저희 둘에게 세상이 주는 시선은 차갑다 못해 잔인했습니다. 그 시선은 때로는 돌처럼, 때로는 칼처럼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저와 어머니의 숨통을 조여올 때도 있었고요. 숨을 쉬는 것조차 미안해지는 삶이라는 기분이 들게 했죠. 그런 삶 속에서도 어머니는 늘 저를 바라보며 웃으셨습니다. 우리 아들 꼭 행복해져야 해. 넌 그럴 자격 있어. 어머니의 그 말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 잔인한 시선 속에서도 저는 세상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살아남기로 했거든요. 어머니는 늘 저를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처럼 대해주셨어요. 제 손을 꼭 쥐고 제 눈을 바라보며 말씀해 주셨죠.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아이야. 하지만 세상의 다른 사람들은 저를 그렇게 대해주지 않았습니다. 유치원에서, 학교에서, 심지어 동네 어른들까지도 저에게 묻더라고요. 아빠는 어디 계시니? 엄마는 진짜 결혼 안 했대? 그 말들이 저에게 얼마나 깊은 상처였는지 어린 마음에 말도 못했습니다. 그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 그냥 웃어 넘겼지만 사실은 집에 돌아와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많이도 울었습니다. 그런 날에는 어머니가 집에 들어오셔서 제가 좋아하던 달걀말이를 꼭 해주셨어요. 마치 제가 속상하다는 걸 알기라도 하는 듯이 달걀말이를 반찬으로 놓아주시면서 저한테는 맨밥도 맛있다며 물만 말아서 본인은 한두 숟갈 뜨고는 하셨죠. 어릴 땐 그걸 몰랐습니다. 정말 어머니 입맛이 없으신 줄 알았어요. 어느 정도 크고 나서야 알았죠. 그게 양이 부족해서 저 먼저 먹이려고 하신 거라는 걸요. 저는 그렇게 어머니의 사랑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그 사랑은 배고픔도 외로움도 세상의 메시마저도 이겨낼 만큼 단단했거든요. 어머니는 늘 말씀하셨어요. 네가 엄마 곁에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엄마는 행복하다.
그 말이 저는 너무 미안하고 또 고마워서 어릴 적부터 다짐했었습니다. 반드시 잘 돼서 어머니한테 좋은 것만 보여드릴 거야. 그래서 저는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장학금을 받기 위해 밤새워 공부하고 또래 아이들이 놀 때 도서관에 남아서 책을 읽었죠. 생활비가 부족할 때는 아르바이트를 밤늦도록 뛰면서 버텼어요. 그렇게 힘들어도 어머니 생각만 하면 몰래 흘리시던 눈물이 떠오르고 그 눈물이 다시 저를 일으켜 세워주곤 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도 저에게 가장 소중한 건 밥보다 따뜻하게 느껴졌던 어머니의 달걀말이와 그 속에 담긴 손길입니다.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버티지 못했을 시간들이었으니까요. 저의 어린 시절과 청소년기는 오롯이 어머니와 우리 둘만의 세상이었죠. 어머니와 저는 마치 한 쌍의 젓가락처럼 붙어 다녔거든요. 어머니의 뱃속에 잉태된 그 순간부터 떨어질 수 없는 존재였으니까요. 제 이름도 어머니가 지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란 사람은 어머니 뱃속에 제가 있을 때 호련히 세상을 떠나셨대요. 아무 남기는 말도 없이 제 이름 하나 남기지 못하신 채로 말이죠. 하지만 어머니는 아버지가 떠나신 이후로 단 한 번도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으셨대요. 그저 묵묵히 저를 키우시며 살아내신 거죠. 가족관계 증명서의 부란은 늘 비어 있었지만 그 빈칸을 보며 어머니는 얼마나 많은 밤을 울며 지새웠을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어머니는 그런 슬픔을 단 한 번도 저에게 내색하신 적이 없었어요. 어머니는 홀로 저를 낳으셨고 기르셨고 저에게 이름을 지어 세상에 내놓으신 겁니다. 후연이라는 제 이름은 평범했지만 그 안에는 어머니의 모든 바람과 사랑이 담겨 있었죠. 넓을 호, 그럴 연, 크고 넓으며 당당하게 자연스럽다는 뜻이거든요. 내가 우리 호연이에게 줄 수 있는 게 많지 않으니까 적어도 이름만큼은 정성스럽게 지어주고 싶었어. 어머니는 제 이름에 대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이름을 등에 지고 어머니의 삶을 담도록 조용히 그러나 꿋꿋이 살아가려고 노력했습니다. 비어있는 한 줄의 칸이 아니라 이름 속에 담긴 무게와 따뜻함으로 말이죠. 그렇다고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던 건 아닙니다. 중학교 때 제가 학교에서 엄마가 결혼 안 했다는 이유로 따돌림을 심하게 당했거든요. 그날도 아침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교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애들이 갑자기 조용해지더니 저를 힐끔거리며 킥킥 웃더라고요. 책상 위에는 이상한 쪽지가 하나 놓여 있었어요. 여자 혼자 사는 집엔 귀신 나온다며? 니네 집도 그러냐? 붉은 매직으로 써놓은 그 글씨가 이상하게도 제 가슴을 콱 눌렀어요. 처음엔 무시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쉬는 시간마다 일부러 제 앞에서 엄마 욕을 하고 복도에 지나가면 애미 없는 새끼라고 속삭이더라고요. 그러다 제 가방에서 누가 도시락을 꺼내 바닥에 던진 날엔 정말 참을 수가 없었어요. 급기야 어떤 날은 체육 시간에 일부러 축구공을 제 얼굴에 던지더군요. 피가 났지만 선생님 앞에선 애들이 다들 제가 공 쫓다 넘어졌어요라며 거짓말을 했고요. 집에 와서도 아무 말 못했습니다. 엄마가 상처받을까봐, 나 때문에 힘들까봐 입술을 꽉 깨물고 혼자 참았어요. 그때 저는 정말 믿고 싶었어요. 내가 이렇게 힘든 건 내 잘못이 아니라고. 태어난 방식 때문에 내 존재가 누군가한테 조롱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이죠. 하지만 그 시절에 저는 그저 외롭고 아팠습니다. 누가 내 편이 되어줄까 하루에도 수십 번씩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때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엄마한테 처음으로 소리를 질렀어요. 왜 나를 낳았어? 그 말을 내뱉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도 가슴에 비수처럼 박혀 남아있죠. 그날 밤
어머니는 조용히 울고 계셨습니다. 등을 돌리고 계셔서 어머니가 오시는 그 얼굴은 못 봤지만 어깨가 들썩이던 그 모습, 그건 평생 잊히지 않을 것 같아요. 그날 이후 어머니와 저는 서로를 마주보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집안은 조용했고 어머니는 예전처럼 저를 챙겨주시긴 했지만 어딘가 마음이 멀어진 것 같더라고요. 제가 먼저 말을 걸기도 미안하다고 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밥상을 차려주시고 밥은 먹어야지 하시던 그 말에 저는 그저 응 하고 대답하는 날들이 몇 달이나 이어졌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고등학교에 들어갔고 어느 날 진로 상담 시간에 선생님이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넌 장래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니? 그 질문 앞에서 저는 오래도록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무언가 목구멍에 걸린 듯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가 차려주신 된장국을 먹다 문득 울컥했습니다. 엄마, 나처럼 아픈 애들 도와주는 사람 되고 싶어. 그런 말을 꺼낸 건 그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놀란 듯 잠시 젓가락을 멈추셨지만 곧 미소를 지으시더라고요. 그래, 우리 호연이라면 분명 잘할 거야. 그날 밤 저는 조심스레 어머니 방문 앞에 쪽지를 하나 놓아두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그날 내가 했던 말 다 지우고 싶어. 아침에 일어나 보니 제 책상 위에 어머니의 글씨로 된 메모가 놓여 있었어요. 호연아 괜찮아. 엄마는 네가 어떤 말도 할 수 있는 사람이라서 참 고마워. 그 이후로 저는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누군가를 원망하기보다는 이해하려 했고 상처받기보다 다정해지려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문득문득 이름이 불릴 때마다 어머니의 마음이 더 선명하게 느껴지죠. 넓고 자연스럽게, 그리고 당당하게. 어머니는 정말 그런 삶을 저에게 물려주신 거더라고요. 가끔은 아직도 흔들릴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제 이름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제 이름을 부르던 어머니의 목소리를 떠올리고요. 호연아. 그 단 하나의 이름 속에 세상의 어떤 위로보다 따뜻한 사랑이 담겨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도 저는 그 이름을 등에 지고 어머니의 삶을 닮아 조용히 그러나 꿋꿋하게 살아가려 합니다. 어릴 땐 그게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는 꺼내는 것조차 조심스러웠거든요. 어머니는 늘 밝은 얼굴로 저를 키우셨지만 아버지 이야기는 꺼낸 적이 없었죠. 그런데 어느 날 고등학생이 된 제가 용기 내어 여쭈었습니다. 엄마, 우리 아빠는 어떤 사람이셨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저에게 말을 건네셨죠. 아버지는 네가 태어나기 전에 군대에서 전사하셨어. 그 말 한마디에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이어지는 어머니의 말은 제 어린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아버지는 네가 생긴 것도 모르면서 제대하면 결혼하자고 했었어. 그런데 그만 돌아가시고 말았지. 그래도 나는 후회해본 적 없어. 널 가진 것도 널 낳은 것도 전부 내 결정이었거든.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고. 넌 부끄러운 존재가 아니야. 오히려 네가 있어서 내가 살아냈어. 그러니까 절대 작아지거나 부끄러워하지 마. 그러면서 저에게 꺼내 보이지 않으셨던 아버지의 사진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어딘가 모르게 저를 닮은 그 얼굴을 그렇게라도 마주하고 나니 마음이 이상하더군요. 어머니는 할머니와 사시다가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혼자 지냈기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아무도 없이 저를 기르게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가족에게 아이가 있다고 갈 수도 있었지만 부모가 없는 어머니를 반기지 않았던 기억이 있기에 그쪽은 찾아갈 생각도 하지 않으셨고요. 너희 아버지는 제대하고 나랑 둘이만 살자고 했었어. 안 그러면 자기 집에서 나를 엄청 고생시킬 거라고. 그런 상황에서도 저를 포기할 생각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은 어머니가 더 대단해 보이더군요. 아무리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이어도 덜컥 아이를 혼자 떠맡아야 하는 그 상황이 두렵고 도망치고 싶었을 것 같은데 어머니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날 이후 저는 어머니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의 편견을 무릅쓰고 저를 지키기 위해 홀로 버텨온 그 시간들, 그 시간 속에서도 한 번도 원망이나 슬픔을 저에게 내비치지 않던 사람이었죠. 어머니는 그냥 엄마가 아니라 저의 전부였습니다. 이름 하나 지어주는 데에도 온 생애를 걸어주신 분이었으니까요. 누구보다 강하고 단단한 뿌리 깊은 나무 같은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누가 제 이름을 부르면 어머니의 그 단단한 눈빛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날 밤 담담한 말투 속에 담긴 다짐처럼 단단한 사랑이 저에게 남아있죠. 저도 어머니만큼 강한 사람이 되어 어머니를 지켜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대학에 가지 못했습니다. 성적은 나쁘지 않았지만 형편이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어머니 혼자 모든 걸 감당하시라고 하기에는 제가 너무 철이 들어 있었죠. 저는 대학교에 가는 대신 낮에는 공장에서 기계를 돌리고 밤에는 책을 붙잡았습니다. 쇳가루가 박힌 손으로 책장을 넘기며 언젠가 꼭 대학에 가겠다고 다짐했죠. 어머니는 그런 저 때문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자신이 저를 제대로 키우지 못한 것 같다고 하시며 우셨죠. 호연아, 엄마가 너무 부족해서 너를 이렇게밖에. 그런 어머니에게 저는 그런 거 아니라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어머니는 우시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조용히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처럼 살지 마. 너는 네 인생을 살아야지. 그 말이 저를 포기하지 못하게 했고 다시 일으켜 세우더군요. 농담처럼 코피를 300번은 쏟았다고 할 정도로 노력했습니다. 하루 종일 고된 공장 일을 하고 돌아와 쓰러져 자고 싶기도 했지만 어머니의 눈물과 소망을 외면할 수 없더라고요. 회식 한 번을 마음 놓고 하지 못하는 저를 사람들은 독하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책을 보는 그 순간들이 너무 소중했고 흘러가는 게 아깝더라고요. 책만 들여다보는 수험생과는 다른 처지였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시간이 오래 걸리긴 했지만 결국 저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합격했죠. 20대 후반에 늦가기 대학생이 되었고 어머니는 묵묵히 제 곁을 지켜주셨습니다. 비록 세상은 우리에게 넉넉한 방 한 칸조차 쉽게 내주지 않았지만 어머니는 단 하나의 방, 단 하나의 불빛만으로도 저를 세상 밖으로 꺼내주신 겁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입학한 첫날, 저는 정문 앞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캠퍼스가 크고 화려해서가 아니라 그 순간까지 살아낸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서였죠. 어머니는 그날도 저보다 먼저 일어나 든든하게 먹고 가라며 밥상을 차려주셨어요. 새로 지은 밥에 계란 프라이 하나, 김 몇 장이 전부더라고요. 늘 먹던 아침이었고 대단할 것 없는 한 끼였지만 저에겐 그게 세상에서 제일 고마운 밥상이었습니다. 그 아침을 어머니와 함께 먹고 학교에 가서 입학식 사진을 찍을 때는 세상이 곧 제 것이 될 것 같은 마음도 들더라고요. 하지만 대학교 생활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학비를 벌기 위해 주말이면 편의점, 공사장, 심지어는 학원에 가서 시험지 채점 아르바이트까지 했죠.
남들보다 두세 배는 느린 걸음이었지만 저에겐 하나하나가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내가 배우는 모든 게 언젠가 어머니를 지켜줄 수 있다는 마음으로 견디며 뭐라도 하기 위해 애를 쓰는 것도 감사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던 제 인생이 바뀐 건 단 한 장의 신문기사 때문이었습니다. 미혼모의 아들, 가난을 딛고 서울대 법대 합격. 어떻게 알았는지 그 기사가 조용히 실린 신문 한 귀퉁이를 통해 우리 집 단칸방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세상 밖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신문 속 사진에는 낡은 책상, 벽에 걸린 어머니의 미신 가방, 그리고 그 곁에서 공장 작업복을 입은 제가 책을 붙잡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죠. 단순한 합격 기사가 아니라 저와 어머니가 함께 버텨낸 세월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사진이 함께였기에 저에게는 특별했습니다. 어머니도 그러셨는지 기사를 읽고 또 읽으시더니 벽에 오려 붙이셨더라고요. 처음엔 부끄럽다며 인터뷰도 하지 않겠다고 하시더니 좋아하시는 모습에 저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저희의 일상으로 돌아가 열심히 지냈고요. 며칠 뒤 제가 평소처럼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참이었어요. 때마침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죠.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H그룹 강인철 회장님 비서실입니다. 전화 너머 상대방이 자신을 밝히는데 누구인지도 모르겠더라고요. 네? 저는 당황해서 잠자코 있다가 다시 되물었습니다. 호연씨, 회장님께서 신문기사를 보고 감동하셨습니다. 어머님도 정말 대단한 분이라고 하시고요. 시간 괜찮으시면 회장님께서 댁으로 잠깐 초대하고 싶으시답니다. 식사라도 함께 했으면 하신다고 하시네요. 그 순간 제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이 툭 하고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그 H그룹에서 저를 만나고 싶다고 하시다니 정말 놀랍더라고요. 대한민국 대기업 중 하나, 이름만으로도 웅장한 그곳의 회장님이 먼저 전화를 걸어 저를 집으로 초대하다니요. 저는 어안이 벙벙한 채로 비서님과 약속을 잡았습니다. 며칠 뒤 약속된 날이 되어 회장님은 차까지 보내주셨더라고요. 그 차를 타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대저택 앞에 섰습니다. 저를 태워오신 기사님께서 초인종을 눌러주시고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분이 나오시더니 직접 저를 안으로 안내해 주셨어요. 넓은 마당, 고요하게 흐르는 연못이 있는 정원을 지나는데 꿈 같더라고요. 그렇게 넓은 집은 제 살아생전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단정하게 차려진 저녁 식탁을 보니 어머니와 함께 오지 못한 게 아쉬웠죠. 제가 보는 풍경들이 마치 드라마 속 장면 같았습니다. 잠시 후 회장님께서 조용히 나오셨고 저를 향해 미소 지으며 손을 내미시더군요. 호영군 어서 와요. 먼 길 오느라 수고했어요. 그 순간 저는 다시 한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 어떤 위화감도 거리감도 없어 보이는 그 여유가 참 멋지게 느껴졌거든요. 거대한 재벌 회장이 아니라 마치 오래된 이웃처럼 저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더라고요. 식사 자리에서는 오로지 어머니 이야기뿐이었습니다. 어떻게 혼자 아이를 키우셨는지, 어떤 마음으로 저를 지켜오셨는지를 물으시던 회장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으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시더라고요. 호영군, 당신 어머니는 이 시대의 진짜 영웅입니다. 이런 어머님이 밑에서 자란 당신이라면 앞으로 누구보다 따뜻한 법조인이 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회장님은 저와의 대화가 흥미로우셨는지 식사 후에는 거실로 자리를 옮겨 이야기를 더 나누고 싶어 하셨습니다. 후식을 거실로 차려달라는 회장님의 말씀에 일하시는 분들이 분주히 움직이시더군요.
그러는 사이 잠시 회장님과 정원을 걷기도 했습니다. 회장님은 저에게 말씀을 하시기보다는 질문을 던지셨고 저는 대답할 수 있는 선에서 성심껏 답변을 드렸습니다. 준비가 되었다는 사모님의 말씀에 저와 회장님은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대저택의 고요한 응접실, 그리고 그 벽면 한가운데 커다랗게 걸린 흑백 사진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젊은 군인 두 사람이 어깨동무를 하고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그중 한 사람은 어머니가 평생 간직해온 돌아가신 아버지의 사진과 똑같은 얼굴이었습니다. 분명히 아버지라는 분의 얼굴이더라고요. 어머니가 숨겨두신 그 사진을 지치는 마음이 들 때면 꺼내보곤 했기에 저는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유심히 바라보다가 무심코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 사진 속 왼쪽 분이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입니다. 그 말을 들은 회장님은 제 얼굴을 한참 바라보시더니 갑자기 몸을 휘청이며 그대로 뒤로 쓰러지시는 겁니다. 깜짝 놀라 회장님을 부축해 소파에 앉혀드렸죠. 곁에 계시던 사모님도 놀라 회장님을 살피고 계셨고 잠시 후 회장님이 정신을 차리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시더군요. 혹시 아버지 성함이 강영수 씨인가? 저는 그 물음에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 아버지 성함이 강영수예요. 저는 어머니 성을 따라 이씨이기는 하지만 아버지 성함은 강영수 씨가 맞습니다. 그 순간 회장님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분은 목이 메인 채로 말씀하셨죠. 자네 아버지라는 그 사람은 내 목숨을 대신해 죽었어. 훈련 도중 사고가 났고 그가 날 밀쳐냈지. 그리고 그는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고. 회장님은 그날의 일을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벌써 수십 년이 지났지만 그날의 공기와 냄새, 땅바닥에 떨어진 군화 자국까지도 선명히 기억난다고요. 당시 회장님은 늦은 나이에 입대한 29살의 중이셨고 제 아버지는 갓 23, 이제 막 분대장을 맡은 병장이었다고 합니다. 훈련지에 함께 투입된 두 사람은 자대 배치 이후 처음으로 호흡을 맞춰가던 중이었고요. 문제의 사고는 예정에 없던 실탄 훈련 중 발생했습니다. 한참 산악을 넘으며 훈련하던 중 오발 사고가 일어났고 아버지는 회장님을 덮치듯 몸을 날려 막으셨답니다. 그 상황에서 그 친구가 날 안 밀쳐냈으면 아마도 내가 맞았을 거야. 회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필 그날 내가 통신기 점검한다고 뒤로 빠져 있었고 그 친구는 바로 앞에 서 있었지. 아버지는 크게 다쳐 곧장 의무대로 이송됐지만 끝내 돌아오지 못하셨답니다. 회장님은 군 내부적으로 처리되는 수습 과정에서 유족에게 조심스럽게 사과하고 전역 후에도 마음속 깊은 짐을 안고 살아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보상에 관해서는 군에서 해결이 난 것으로 알고 계시다고도 하셨죠. 그 친구 가족이 어떻게 지내는지도 몰랐어. 자식이 있었는지도 몰랐고. 회장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더 솔직하게 말하면 나는 전역하고 사업하면서 바쁘다는 핑계로 그 가족을 찾지 않았어. 무섭기도 했고 보상을 했으니 외면했던 거야. 그런데 자네를 내가 만나게 되다니 이런 게 기적이 아니면 뭐겠나. 수십 년이 지나 정말 우연히 저와 회장님이 한자리에 마주하게 된 것에 회장님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제 아버지의 이름을 말씀하시는 순간부터 회장님은 제대로 말을 잇지 못하시더라고요. 겨우 말씀을 마친 후에는 한참을 침묵하시며 제 손을 꼭 잡고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정말 저 사진 속 사람이 자네 아버지가 맞다면 자네 아버지는 내 생명을 구한 사람이야. 그날 이후로 나는 지금껏 하루도 편하게 살아본 적이 없어. 이렇게 자네를 만나게 된 건 정말 기적이야. 그날 이후 회장님은 저희 어머니까지 초대하는 자리를 다시 한번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어머니가 간직하고 계신 아버지 사진과 어머니와 아버지가 주고받은 편지들을 보시고는 어머니를 깊이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회장님과 아버지의 이야기를 전해 들으신 어머니는 최대한 담담하려 하셨지만 눈물을 보이시는 회장님 앞에서 결국 참았던 눈물을 흘리셨죠. 그런 어머니를 바라보며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아버지에 대해 속편히 이야기를 나누며 식사를 했던 건 제 평생 그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그동안 어떻게 참으셨는지 모르게 아버지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마치 아버지가 엊그제부터 잠시 어디 갔다가 아직 돌아오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아버지에 대한 기억들이 생생하게 남아있으셨습니다. 아버지 이야기를 하시는 그 순간의 어머니는 여린 여자처럼 보였습니다. 수줍음도 많고 생기가 있어 보이기도 했고요. 그런 어머니에게서 아버지를 앗아간 사고가 더 야속하게 느껴졌습니다. 회장님도 저와 같은 생각이셨는지 연신 어머니께 사과를 하셨습니다. 미안합니다. 그 친구라면 정말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가 됐을 텐데. 제 목숨과 그 친구의 목숨만 바꾼 게 아니네요. 여사님의 행복까지 바꿨습니다. 정말 제가 면목이 없고 부끄러울 뿐입니다. 그러시더니 회장님은 저를 데리고 아버지의 묘소에도 직접 들러 조용히 고개를 숙이셨죠. 영수 이 사람아, 내가 이제야 자네 볼 면목이 생겼어. 자네 알고 있었나? 자네 아들이 이렇게 장성한 재혼이 된 걸. 거기선 다 보고 알고 있었겠지. 그러니 나와 만나게 해줬겠지. 고맙네. 자네에게 내가 은혜를 갚을 기회를 줘서 고마워. 이제 걱정 말게. 내가 자네 아들, 자네 아내를 지금부터라도 책임질 테니 말이야. 그러더니 그 약속을 지키기라도 하려는 듯이 저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더군요. 그렇게 함께 아버지 묘소에 다녀오고 얼마 뒤 회장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호연아, 네가 자랑스러운 법대생이 된 것도 네가 내 앞에 나타난 것도 모두 네 아버지가 지켜준 거야. 이제라도 너를 돕게 해줘. 이건 내가 살아있는 이유야. 그 말씀 한마디로 제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등록금 걱정하지 말라 하시며 앞으로 학업에만 전념하라고 격려해 주셨죠. 심지어 어머니를 위해 조그만 식당까지 내주셨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공간이었고 어머니는 그곳에서 다시 웃음을 찾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와 제가 함께 지낼 수 있도록 작은 아파트 한 채까지 마련해 주셨어요. 처음엔 저희 둘 다 도저히 받을 수 없다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런데 회장님께서는 오히려 내가 더 못해줘서 미안하다고 하시더군요. 사람들은 회장님을 성공한 기업인, 기부 많이 하시는 분이라 말하지만 저에게는 달랐습니다. 그분은 제 인생을 붙잡아준 생존자였고 삶의 방향을 잃지 않게 해주신 스승이자 무너져버린 제 마음속 아버지의 빈자리를 따뜻하게 채워주신 분이었죠. 아버지의 선택이 누군가를 살렸고 그 누군가는 지금껏 아버지를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그 어떤 위로보다 따뜻하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러고 나서도 종종 회장님은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러고는 별것 아닌 이야기들을 물으시며 저의 일상을 궁금해하셨죠.
저는 어머니 말고는 그렇게 해주던 사람이 없어 처음엔 낯설었습니다. 가끔 저를 데리고 사우나에도 가시며 저와의 거리를 좁히려 하셨고, 그런 회장님의 노력은 제 마음 깊은 곳에 닿았습니다. 아버지가 안 계셨던 저의 어린 시절을 위로해주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회장님께 마음을 열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장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너를 몰랐다는 게 인생에서 가장 안타까운 일이다. 하지만 너는 그 사람의 자랑이야. 아마 저 하늘에서도 매일 자랑하고 다닐 거야. 그리고 내 인생 최고의 빚을 갚을 수 있게 해준 은인이라는 거 잊지 마라. 언제든 필요한 것 있으면 서슴지 말고 말하도록 해. 나는 그 일을 하기 위해 그날 살아남은 거니까. 내 삶의 의미를 찾게 해줘. 회장님이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니 정말 든든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로 매달 후원해 주시는 생활비 덕분에 사법고시까지 잘 치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법을 통해 누군가의 억울함을 풀고 부당한 현실에 맞서 대신 싸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부끄럽게도 그 일조차 회장님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요. 무릇 변호사라 하면 돈이 되는 일을 해야 한다고들 하지만 저는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런 저를 위해 회장님은 여전히 단체를 통해 후원해주고 계십니다. 이제 저도 50대 중반으로 제법 나이가 차다 보니 사람들은 저를 대단하다며 치켜 세워주지만 실은 회장님 덕분에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여전히 가끔 저를 불러 제 일상을 물으실 뿐이고요. 대단한 사업가이신 분이 저만 만나면 그렇게 손해나는 장사를 하십니다. 그 덕분에 저는 제가 옳다고 믿는 길을 갈 수 있어 감사할 뿐이죠. 제가 가기로 선택한 이 길의 시작엔 어머니가 계셨고, 그 길의 전환점엔 제 아버지를 살리고 살아남은 한 남자가 있었던 겁니다. 저는 오늘도 두 분의 사진을 나란히 바라보며 말합니다. 어머니, 그리고 회장님, 저는 두 분의 희생과 용기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남은 삶, 그 뜻에 부끄럽지 않게 살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조금 더 힘이 나고 용기가 나는 것 같아서요. 지금 생각해보면 인생이라는 건 참 많은 갈림길을 지나야만 하는 여정인 것 같습니다. 어릴 적에는 그 갈림길 앞에 설 때마다 겁이 났습니다. 선택이 잘못되면 돌이킬 수 없을까 두려웠고, 혼자서는 도저히 설 수 없을 만큼 흔들리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마다 어머니가 제 등을 토닥여 주셨고 회장님이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제가 있는 것이겠죠. 어쩌면 제 인생은 한 사람의 마지막 용기와 또 다른 한 사람의 끝없는 사랑이 만들어낸 기적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저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작은 불씨 하나라도 손에 쥐어줄 수 있는 그런 어른으로 살아가고 싶고요. 회장님이 저에게 해주셨던 것처럼 말이죠. 어느덧 저 역시도 머리카락 사이로 흰빛이 슬며시 내려앉을 나이가 되었지만 아직도 어머니와 회장님께 다 전하지 못한 말이 있습니다. 회장님,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두 분이 제게 주신 것들이 제 삶을 얼마나 빛나게 만들었는지 그 은혜를 오늘도 가슴에 새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두 분이 자랑스러워 하실 수 있도록 그 누구보다 따뜻하고 단단한 변호사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길 끝에서 두 분께 꼭 말씀드릴 겁니다. 저 잘 살았습니다. 그러려면 정말 더 열심히 바르고 반듯하게 살아야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지내고 계신가요?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결심이 흐트러질 때가 누구에게나 찾아오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곁에서 응원하고 있는 누군가를 떠올리며 조금만 더 힘을 내세요. 그러면 분명 조금은 더 힘이 날 거예요. 그렇게 조금씩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간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거 아닐까요? 앞으로 나아가는 가장 따뜻한 방법이기도 한 것 같고요. 오늘도 열심히 그리고 잘 살았다고 스스로를 칭찬할 수 있게 말이죠.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도 부디 당신 곁에 따뜻한 손길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조금 더 힘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누군가의 사랑으로부터 이어졌다는 걸 잊지 않기를 바라며 이야기를 마칩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